국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미국과 일본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3주, 일본은 6개월. 수백만 명이 혼란 속에 방치됐습니다. 그때 이런 조롱이 터져 나왔죠. 특히 그 나라는 더 느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1분, 5천만 명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회의장은 발칵 뒤집어졌고 전문가들은 경악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이건 행정이 아니라 힘이라는 걸요.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5년 후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미래였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고 옆자리 친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의 다음 질문이 예상 밖이었는데 그 AI 칩을 누가 만드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죠. 대만이라는 답이 나왔고 절반만 맞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세계 반도체 점유율 한국 63%. 안녕하세요. 헬렌 휘트먼입니다. 미래를 논하면서 정작 현재를 모르고 있었던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걸요. 사실 이 강의는 우연히 듣게 된 거였습니다. 정치학 전공 필수 학점을 채우려고 수강 신청 사이트를 뒤지던 중 발견한 특별 강의였는데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국가 한국이라는 축적된 예외. 솔직히 처음엔 그냥 학점 채우기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여는 분이 알렉산더 헤이로드 교수님이라는 걸 알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5년간 국가 발전을 연구하신 분이며 영국 산업혁명부터 미국 골드러시까지 모든 역사적 변곡점을 이론으로 설명해내신 역사사회학자였죠. 그런 분이 한국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연다는 게 의외였고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이 입장하시며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는데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말이었어요. 5년 후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 중 한 명이며 그가 예측한 것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고 하셨죠. 전기차가 불가능하다던 시절 테슬라를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로 키웠고 민간 기업이 우주를 개척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던 시절 스페이스X를 만들어 나사를 뛰어넘었으며 5년 안에 상장하면 약 2천조 원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하늘에 인공위성 5,000개를 띄워 무인도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만든 스타링크를 완성했고 사람 머리에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뉴럴링크 기술까지 현실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감탄이 새어나왔어요. 그런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의대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의료이며 데이터를 분석해서 병을 진단하는 건 이미 일반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암 진단이든 희귀병 판별이든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사람 몸을 직접 칼로 여는 일은 아직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로봇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정교한 수술마저 기계가 대체할 날이 2년에서 3년 안에 온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의대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쯤엔 이미 인공지능 의사와 로봇 외과의가 병원을 장악하고 있을 거라는 경고였죠.
그때쯤이면 대통령이나 받을 법한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AGI라는 영어 약자가 떴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학생이 없었어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AGI는 인공 일반 지능이라는 뜻이며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한 가지만 잘하는 좁은 지능이었다면 AGI는 인간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지능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AGI가 대략 5년 안에 등장할 거라는 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GI가 완성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탄생하는 건다. 여기에 몸만 주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 몸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로봇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로봇들이 바로 그겁니다. 화면에 로봇들이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백플립까지 하는 영상이 지나갔는데 아직은 약간 어색했지만 언젠가 완벽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과거 300명이 일하던 공장을 상상해보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자리에 300대의 로봇이 서게 됩니다. 사람은 그 로봇들을 관리하는 엔지니어 한두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카페는 어떨까요? 홀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고 주방에서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로봇이 벽돌을 쌓고 용접을 하며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로봇 병사들이 인간을 대신해 싸우게 될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로봇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게다가 담배 피우러 50번씩 나가지도 않는다고 하시며 웃으셨는데 강의실은 웃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어요. 로봇이 일하면 공장의 효율성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며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죠.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드는 이른바 로봇이 만드는 기계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수많은 물건들의 가격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해 국민들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긴 다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는 거대한 폭동이 일어나 문명 자체가 붕괴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건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으며 시간은 엄청나게 남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많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교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셨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보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쯤이면 가상현실 기술도 현실과 구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발전해 있을 테니 사람들은 가상세계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며 살아갈 거라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린 5년 후의 세계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예측한 것들이 전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미래의 중심에 단 하나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떴어요. 세계 반도체 점유율 한국 63%.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고 누군가 저게 진짜냐고 속삭였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아느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뭔지는 알지만 63%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감이 안 왔으니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숫자가 일론 머스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다시 침묵하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면 K-팝이나 삼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세계 미래의 중심이라니요. 옆자리 친구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고 뒷자리에서는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왜 한국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인지, 그리고 그 예외가 왜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증명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 보게 될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 미래의 중심. 물음표를 여러 개 찍었어요. 아직은 전혀 납득이 안 갔으니까요. 하지만 묘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서양인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하셨어요. 레이크 찰리라는 국제정보기술연구원이며 자신의 오랜 동료라고 하셨죠. 이 사람은 데이터만 믿는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사실만으로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서울에 다녀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이크 찰리가 귀국하자마자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으며 서울에서 본 건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틀 뒤 보내온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 보고서가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뭘 본 걸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라는 제목이 떴는데 교수님이 먼저 설명부터 해주셨어요. 로봇 밀도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1만 명을 기준으로 로봇이 몇 대나 함께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셨죠.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가 기계로 일을 더 많이 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 사람 1만 명이 일하는데 로봇이 100대 있으면 로봇 밀도가 100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죠.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독일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공업이 발달했으니 당연해 보였어요. 일본이라는 답도 나왔죠. 로봇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나라였으니까요. 미국이라는 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전부 틀렸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떴는데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위 한국,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00대. 2위 싱가포르 670대. 3위 일본 399대. 4위 독일 397대. 숫자를 보는 순간 강의실 곳곳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이 2위보다 거의 500대나 많았어요. 일본이나 독일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2위인 싱가포르와도 1.5배 차이가 나며 일본, 독일과는 2.5배 이상 격차가 난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의 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이미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5년 후의 세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준비 중일 때 한국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뒷자리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진짜 이 정도였냐고요.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삼성이나 K-팝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다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로봇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라는 답이 나왔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더 근본적인 걸 묻고 계셨어요. 로봇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죠.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작은 칩 사진이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칩이라고 하셨어요. 손톱만 한 크기지만 이 안에는 수백억 개의 회로가 들어가 있으며 로봇이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이 칩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죠.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칩을 누가 만들까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계 점유율 63%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다고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회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쓰는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특수한 칩은 이 두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다고 하셨죠. 고대 역폭 메모리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때 쓰는 초고속 기억 장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천재의 두뇌 같은 거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챗GPT라는 인공지능을 들어보셨냐고 물으셨는데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고 번역하고 코딩까지 하는 건 전부 이 한국산 칩 덕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중국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결국 어느 나라 인공지능이든 한국산 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교수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은 결국 한국 칩 위에서 숨쉰다고요. 문장이 강렬했습니다. 노트에 적으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칩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칩 공급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이 멈춘다고 하셨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다 멈춘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이번엔 배터리 사진이 떴는데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로봇에게 뇌가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할까요? 누군가 심장이라고 답했어요. 정확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사람도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심장이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로봇의 심장이 바로 배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배터리는 누가 만들까요? 교수님이 세 회사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부 한국 회사였어요. 이 세 회사를 합치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회사인 CATL이 점유율로는 1위지만 기술 수준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배터리는 한국이 압도적이라고 하셨죠.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한국산이고 유럽 고급 전기차도 한국 배터리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중국이 전기차를 싸게 많이 만들긴 하지만 정작 고급 모델은 한국 배터리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과 수명에서 한국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기술력이 정말 중요한데 한국 기업들이 그 기술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비싸더라도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두 가지를 연결하셨습니다. 로봇의 뇌는 한국이 만들고 로봇의 심장도 한국이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측한 로봇 시대가 오려면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한국 없이는 로봇이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1장에서 교수님이 왜 한국이 미래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 문명의 핵심을 쥐고 있었던 거였죠. 교수님이 레이크 찰리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공장 내부 사진이 떴는데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수백 대의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작은 부품들이 흘러가고 로봇들이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삼성 반도체 공장이며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죠. 왜 멈추지 않을까요?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로봇은 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명절에도 이 공장은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장에서 나온 칩들이 비행기에 실려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도 쓰고 중국 테크 기업도 쓰고 유럽 자동차 회사도 쓴다고 하셨죠. 결국 한국 공장에서 만든 칩이 전 세계 모든 첨단 기기 속에 들어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레이크 찰리가 깨달은 걸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지도 않고 크게 자랑하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나라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셨죠. 레이크 찰리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심장박동이라고요. 교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하셨어요. 석유 없이는 공장도 못 돌리고 자동차도 못 움직였죠.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석유는 반도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도 못 돌리고 로봇도 못 움직이니까요. 그럼 과거 중동이 석유로 세계를 쥐었듯이 지금은 누가 반도체로 세계를 쥐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물으셨는데 이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여기저기서 답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다고 하시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중동은 석유가 언젠가 고갈되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유는 캐면 줄어들지만 기술은 쌓이면 더 강해진다는 설명이었죠.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중국은 가만히 있냐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대량 생산하는 건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필요한데 그걸 한국만큼 잘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었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최첨단 칩은 한국과 대만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독보적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져야 하고 로봇이 더 정교해져야 하는데 그 둘 다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라는 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설명이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미래의 뇌와 심장. 이제 의심은 사라졌어요. 숫자와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연도별 추세 그래프였는데 한국의 로봇 밀도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나 있었어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로봇을 늘리고 있으며 이 속도라면 5년 후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500대를 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00대를 목표로 삼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는 봤으니 다음은 한국이 세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다고 하셨어요. 중동의 물, 유럽의 무기, 그리고 세계의 약 이야기라고 하셨죠. 노트를 3페이지로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또 무슨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조금 떨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지금보다 더 충격적일 것 같았으니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엔 숫자 3개가 나란히 떴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속도라는 제목 아래 한국 1분, 미국 3주, 일본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제 쪽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1분이라고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2020년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를 기억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5천만 명, 3억 명, 1억 명에게 돈을 나눠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라고 하셨죠.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편으로 수표를 발송했다고 하셨어요. 신청서를 받고 확인하고 수표를 인쇄해서 봉투에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3주가 걸렸다고 하셨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심했어요. 명부를 대조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균 6개월이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면 반년인데 그 사이에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한국은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신청 버튼을 누르면 1분 안에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이 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5천만 명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했으며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난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 국민의 금융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행 계좌, 주소, 가족관계, 소득 수준 모든 게 디지털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정부 컴퓨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5천만 명의 계좌를 동시에 찾아내서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요. 한 명에게 보내나 1,000만 명에게 보내나 시간은 똑같다고 하셨어요. 뒷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었어요. 감시 국가 아니냐는 우려였죠. 교수님이 흥미로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화면에 2개의 영상이 떴는데 하나는 뉴욕이었고 하나는 서울이었어요. 먼저 뉴욕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03년 대정전 사태 당시였다고 하셨어요. 전기가 나간 지 10분 만에 상점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불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죠. 시스템이 멈추자 사회도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상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는데 한 손님이 자리를 비운 채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지갑과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30분 후 손님이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이라고요. 감시 때문에 착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도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졌다고 하셨어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도 국민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교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한국이 유일하다고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막 사진이 떴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맞다고 하셨죠. 석유가 많아서 엄청나게 부자인 나라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라고요. 중동은 석유는 넘치지만 물이 없다고 하셨어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강도 없으며 지하수도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수천만 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씻고 살아갈까요? 교수님이 화면 속 건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게 바로 해수담수와 플랜트라고 하셨어요. 해수담수와 플랜트, 말이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쉽게 풀어주셨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하셨죠.
바닷물은 짜서 못 마시잖아요. 그 짠 성분인 소금을 완전히 걸러내서 수돗물처럼 깨끗한 물로 만드는 기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며 하루에 수백만 명이 쓸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중동 나라들은 이 공장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공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수님이 회사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한국 회사라고 하셨어요. 중동 전역에 이 회사가 만든 플랜트가 수십 개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마시는 물도 두바이 분수쇼에 쓰이는 물도 카타르 농장에 뿌려지는 물도 전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우디 왕족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한국이 만든 물을 마신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하루에 1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합치면 수천만 명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플랜트들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멈추는 순간 중동 전체가 물 부족 사태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한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전체가 3일 안에 말라 죽는다고요. 사우디의 마천루도 두바이의 호화 호텔도 물 없이는 3일을 못 버틴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은 물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과거에는 석유가 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흔들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석유는 끊어도 불편할 뿐이지만 물이 끊기면 문명이 소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건 알라신이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장이 강렬했어요. 노트에 밑줄을 그으며 적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냐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두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그 공장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중동 국가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귀빈처럼 대접하며 최고급 대우를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했어요. 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교수님이 더 나아갔습니다. 이게 물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중동의 발전소도 짓고 스마트시티도 건설하고 있다고 하셨죠. 중동 국가들이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요.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기술을 전수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서양 기업들도 중동에 진출하지만 종종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비용이 추가로 들거나 품질이 약속과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며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수백조 원을 들여 첨단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은 건설을, LG는 스마트홈 시스템을, 현대는 교통 인프라를 맡았다고 하셨죠. 중동의 미래를 한국이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예를 들어주셨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지었다고 하셨죠.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시설 중 하나인데 한국은 이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예산으로 완성했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10년 넘게 걸려도 못 끝내는 일을 한국은 약속한 대로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1분 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나 중동에 물을 공급하는 기술이나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나라라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신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1세기는 신뢰가 곧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술만 뛰어나서는 안 되고 그 기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는데 중동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 점들이 전부 한국이 만든 플랜트나 발전소나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셨어요. 사우디에도 있고 아랍에미리트에도 있고 카타르에도 쿠웨이트에도 오만에도 있었습니다. 중동 전역이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한국이 가진 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하셨죠. 무기 이야기, 약 이야기, 그리고 문화 이야기까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옆자리 친구가 작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냐고요? 너무 믿기지 않는다고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건 전부 사실이었고 증거였어요.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2019년 7월이라는 날짜가 떴어요. 그리고 일본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하셨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2019년 여름 일본 정부가 갑자기 발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었죠.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게 불화수소라는 물질이었다고 하셨어요. 불화수소가 뭐냐고요?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라는 얇은 판을 깎고 씻어내는 데 쓰는 화학물질이라고 하셨죠.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순도 99.999% 이상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만이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당시 일본 신문 헤드라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붕괴 초읽기, 삼성 SK 생산 중단 불가피, 이런 기사들이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하라고 하시자 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이름은 야스다라고 했는데 오사카 출신이며 국제정치학을 전공한다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때 일본의 판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실제로 일본은 그 기술에서 세계 최고였고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하시며 실제로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것이었고 한국이 그걸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고 하셨죠. 야스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 결국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술적 우위가 명확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8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비상태세에 들어갔습니다. 9월 한국 기업이 첫 번째 국산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야스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 칼을 뽑은 게 7월이었고 한국이 첫 국산 불화수소를 만든 게 9월이었다고 하셨어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 만이라고 하셨죠.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스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12월이 되자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연구소에 침낭을 깔고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실험을 반복했다고 하셨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테스트 라인을 통째로 내줬고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하셨어요. 전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매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폭동이나 약탈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셨죠. 사람들은 조용히 일본 맥주를 사지 않았고 일본 옷가게는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지갑을 닫았다고 하셨어요. 아주 차갑고 아주 조직적으로요. 야스다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일본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가 떴는데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 불화수소 회사들의 매출이 90% 폭락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최대 고객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죠.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2021년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사정했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 땅에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요. 야스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허락하시자 그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건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은 이제 일본 불화수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라고 하셨죠. 반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이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더 강한 위치에 있는지는 명확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셨죠.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지며 야스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유럽 지도가 떴어요. 폴란드가 빨갛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기억하시죠? 그때 폴란드는 다급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전차와 자주포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문제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구하려 했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에 갔는데 독일은 뭐라고 했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에 답변을 띄웠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50대, 납품 예상 기간 3년 강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3년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미국은 어땠을까요? 에이브럼스 전차 대기 순번 37개국, 예상 납품 기간 최소 2년 이상.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도 자국 재고 채우기도 바빴다고 하셨어요. 동맹국이라고 해도 순서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었죠. 폴란드는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폴란드가 한국에 연락했을 때 한국의 대답은 이랬다고 하셨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계약 체결 후 납품 예상 기간 3개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농담이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요. 교수님이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폴란드 항구에 한국 화물선이 도착하는 장면이었어요. 거대한 전차들과 자주포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했다고 하셨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죠. 유럽 방산 관계자들은 미친 속도라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빠를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60년대부터 전쟁에 대비해왔다고 하셨습니다.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를 빠르게 대량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것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평화시대에 맞춰 천천히 만들지만 한국은 전시체제로 빠르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이 비교표를 보여주셨습니다. K2 전차대 레오파르트 대 에이브럼스 가격은 K2가 30% 저렴했습니다. 납기는 K2가 5배 이상 빨랐어요. 성능은 동급 이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가격도 싸고 빠르고 성능도 좋다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수님이 계약 목록을 띄웠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추가 계약, 루마니아 K9 자주포 53문 도입 협상, 노르웨이 K9 자주포 23문 도입 완료, 핀란드 K9 자주포 추가 도입 검토,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36문 도입 완료. 유럽 전역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불렸다고 하셨죠. 연합군의 총알과 탱크를 미국이 공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자유진영의 총알과 전차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대한민국 국기가 떴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왜 한국 무기를 사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성능이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납기라고 하셨죠. 전쟁이 코앞인데 3년을 기다릴 바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며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을 띄우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의 가치를 증명했다.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K9가 도착한 날 군인들이 환호했으며 이제 러시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한국의 납품 속도가 세계 최고이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불화수소 이야기와 무기 이야기가 결국 같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었죠. 일본이 3개월이면 무릎 꿇을 거라고 했을 때 한국은 2개월 만에 답을 냈고 유럽이 3년 걸린다고 했을 때 한국은 3개월 만에 배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야스다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나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을 뿐이었죠. 오히려 그게 더 강력했어요. 감정 없이 숫자와 사실만으로 증명하시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속도는 곧 신뢰다라는 문장이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1세기는 빠른 자가 이긴다고 하셨어요. 기술이 좋아도 늦으면 소용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고 하셨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펜을 들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필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라 의지였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가 떴는데 보라색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개에 불과했던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지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북미에도 남미에도 유럽에도 동남아에도 중동에도 아프리카에도 심지어 중국 대륙까지 빽빽하게 찍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 인구 분포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K 콘텐츠 팬덤의 분포도라고 하셨죠. BTS의 아미, 블랙핑크의 블링크,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을 모두 합친 숫자라고 하셨어요. 점 하나하나가 사람이며 총 20억 개가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0억이라고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중 4분의 1이 한국 콘텐츠 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질문했던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문화 아니냐고요.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지 국가 전략과는 상관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하시며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문화는 부드러운 것이고 진짜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전에서 문화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셨어요.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라고요. 누군가 과장 아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노래와 드라마가 어떻게 핵폭탄보다 무서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넷플릭스 로고가 떴어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없으면 넷플릭스 구독자의 상당수가 이탈할 것이다. 공식 발언이라고 하셨어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의 생사여탈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콘텐츠 순위를 보여주셨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한국 드라마였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운 마이 네임, 지옥 전부 한국 작품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영어권 콘텐츠 시장을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오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의 통계가 떴어요. 전 세계 학습 희망 언어 순위였는다. 1위 영어, 2위 한국어, 3위 스페인어, 7위 중국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한국어가 2위라고요. 스페인어나 중국어보다 높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중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세우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한국어 학습자 수를 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강제로 퍼뜨렸지만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퍼졌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강요당하면 거부하지만 좋아하게 되면 스스로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어요. 전 세계 10대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국식으로 90도 인사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도 유럽 거리에서도 남미 카페에서도 아이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양의 10대들은 한국어로 농담을 하며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한국 패션을 따라한다고 하셨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가치관의 이식이라고 하셨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교수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과거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느냐고요. 누군가 군대를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하시며 언어를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영어 교육이었다고 하셨죠. 식민지 엘리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영국식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어로 생각하고 영국식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총으로 땅을 빼앗는 건 하수이고 언어와 문화로 정신을 지배하는 게 고수라고 하셨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트에 적으려다가 손이 떨렸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건 한국이 강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강제보다 자발적 선택이 훨씬 강력하다고요. 교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한국 정부가 항해 성명을 내기도 전에 전 세계 20억 명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폭발하고 불매운동이 번지며 자국 정부를 압박할 거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건 20억 명의 적을 동시에 만드는 자살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사는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울 거라고 하셨죠. 이것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정서적 해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투표권이 있는 전 세계 미래 세대를 감성적 동맹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은 실제로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제식민지 35년 동안 한국인들은 자기 이름도 빼앗기고 자기 말도 쓰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고통을 겪은 세대가 아직 살아있으며 그 기억이 후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압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을요. 기술도 문화도 정체성도 전부 빼앗긴다는 것을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기술이 뒤처지면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며 문화가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만 한국은 그 절박함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셨어요. 1866년과 1871년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공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전력 차이가 100배 이상이었다고 하셨죠. 서양은 증기선과 대포와 연발 소총이 있었고 조선은 돛담배와 화승총과 칼과 창뿐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탱크와 소총의 싸움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투에서는 서양이 이겼다고 하셨어요. 압도적으로요. 조선군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죠. 프랑스도 미국도 결국 철수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겼는데 왜 철수했을까요? 교수님이 당시 미군 장교의 기록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기괴하다. 정규군을 전멸시키면 농민들이 낫을 들고 나온다. 농민을 죽이면 승려들이 창을 들고 나온다. 그들마저 죽이면 여자들이 지붕 위에서 기왓장을 던지며 달려든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교수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이 나라는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점령할 수는 없다. 승리의 비용이 점령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가진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이걸 의병 정신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정부가 무너지고 왕이 도망쳐도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 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DNA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막았을 때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도 전에 5천만 국민이 스스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이게 바로 의병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위기가 오면 국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밟으면 더 독해지고 압박하면 더 단결한다고 하셨죠. 이건 역사가 만든 생존 본능이라고 하셨어요. 수천 년간 수백 번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민족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진 민족이 다른 나라를 도울 때는 진심을 다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동에 물을 공급할 때도 유럽에 무기를 만들 때도 한국은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죠. 왜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압니다. 고립되면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신뢰를 쌓는 게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나라를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며 조상들이 물려준 꺾이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존을 위해 싸워온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억 명의 팬덤은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역사가 만든 것이라고 하셨죠. 고난을 겪으면서도 절대 무릎 꿇지 않았던 정신이 콘텐츠에 담겨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문화 정신의 무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게 단순히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정신에 감동받았던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무기였다고요.
그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요.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엔 지도가 떴는데 한반도가 크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서울과 북한 사이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으셨죠. 50km라고 하셨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갑자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북한은 국경 근처에 장사정포라는 무기를 배치해 놓았다고 하셨어요. 장사정포가 뭐냐고요? 교수님이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쏠 수 있는 거대한 대포라고 하셨죠. 보통 대포는 10km 정도 날아가지만 장사정포는 50km 이상 날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국경에서 서울까지 바로 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사정포가 발사되면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30초라고 하셨어요. 30초요. 피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둘러보시며 물으셨어요. 그런데도 서울 시민들은 왜 도망가지 않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평화 조약은 맺지 않았다고 하셨죠. 쉽게 말하면 잠시 총을 내려놓았을 뿐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전부 전쟁에 대비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대한민국 예비군 310만 명이라고 화면에 떴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예비군이 뭔지 아시냐고요.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유사시 다시 소집되는 제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이 2년 정도 군대에 가며 제대한 후에도 예비군으로 등록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3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동원 속도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완전 군장을 갖추고 전선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이요. 하루 만에 310만 명이 군인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한국은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재난지원금을 1분 만에 지급하는 그 시스템이 군사 동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5천만 국민의 휴대폰으로 소집 명령이 동시에 전송되며 예비군 310만 명은 자신의 보직과 집결지를 1초 만에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데 평소에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는 군수물자, 수송수단으로 바뀌고 택배 트럭은 탄약 수송 차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국가 물류 시스템이 24시간 안에 군사 모드로 전환된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쳤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하시며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군대라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한국 성인 남성의 군사 능력 통계가 떴습니다. 소총분해 조립 90% 가능, 화생방 대응 85% 훈련 완료, 기본 전술 이해 80% 이상,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 성인 남성의 90%가 소총을 1분 안에 분해하고 조립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화생방이 뭐냐고요?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방사능 무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독가스 공격이나 세균전 같은 상황에서 방독면을 쓰고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성인 남성의 90%가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이스라엘이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다르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900만 명인데 한국은 5,100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규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남성들은
단순히 총 쏘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과 명령 체계와 전술을 몸으로 익혔다고 하셨죠. 그래서 유사시 빠르게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엔 회사원이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310만 명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엔 포탄 생산량 통계가 떴어요. 155mm 포탄 월간 생산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미국 약 2만 4천 발, 유럽 전체 약 3만 발, 한국 약 10만 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포탄 부족이라고 하셨죠.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수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데 나토가 공급할 수 있는 건 그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방산 공장들이 너무 오래 평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은 항상 전시 체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평상시에도 빠르게 생산하지만 전쟁이 나면 생산량을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은 포탄을 월 10만 발씩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자유진영의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요. 교수님이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북한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가이며 200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적과 50km 거리에서 70년 넘게 대치하다 보니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국은 현역 50만 명, 예비역 310만 명, 동원 시간 24시간, 포탄 생산 1위 수준, 무기 납기 세계 최고 속도, 국민 군사 훈련율 90%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무기 체계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무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을 지상전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숨어있는 5천만 개의 요새를 뚫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총을 쓸 줄 아는 남자가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국민이 있는 나라라고 하셨죠. 교수님이 역사적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국민 전체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아니, 한국은 베트남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훈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한국을 점령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교수님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국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어요. 지하철역이 전부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이 동시에 피신할 수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식량과 물도 비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도 국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70년 넘게 해온 일이라고 하셨어요. 평화를 바라지만 전쟁에 대비하며 살아온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위기 의식이 강하고 생존 본능이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불화수소 국산화나 빠른 무기 생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최종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 전원이 전쟁에 준비된 나라라고 하셨어요. 평소엔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다니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24시간 안에 군인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고 하셨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 제재를 하면 3개월 만에 기술을 국산화하고 군사적 압박을 하면 5천만 전사가 깨어나며 문화적으로 공격하면 20억 팬덤이 반격한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한국이 작지만 강한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강의실 조명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67달러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1950년 한국의 1인당 GDP라고 하셨죠. 1년 동안 한 사람이 버는 돈이 67달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67달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1900달러였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350달러, 대만은 150달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셨죠.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보다도 더 가난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미군 장성이 폐허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하셨어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라고 하셨죠. 그가 1953년 서울을 시찰한 뒤 본국에 보낸 보고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으셨어요. 이 나라의 복구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며 그마저도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이라고요. 교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 100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도움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요. 당시 미국 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더 냉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국가이며 영구적 원조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셨죠. 쉽게 말하면 평생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천히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떴어요. 35,000달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라고 하셨죠. 67달러에서 35,000달러로 523배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맥아더가 100년이 걸린다고 했던 복구를 한국은 75년 만에 해냈을 뿐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2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디스플레이 1위, 스마트폰 1위라고 숫자들이 화면에 쏟아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의지라고요. 절대 무릎 꿇지 않으려는 의지라고 하셨어요. 화면에 또 다른 흑백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독일 땅속 깊은 탄광에서 곡괭이를 들고 있는 한국 광부들이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젊은 남자들을 독일 탄광에 보냈다고 하셨죠. 외화를 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하 1000m 깊이의 탄광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석탄 가루를 들이마시며 폐가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일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내는 돈이 한국의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세우는 데 쓰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몸을 팔아 조국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다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정글 속에서 총을 든 한국 군인들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다고 하셨죠.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경제 원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5,000명이 넘는 한국 군인이 베트남 정글에서 전사했다고 하셨습니다. 20에서 30살 청년들이었다고 하셨죠.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나라를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죽어도 조국이 살아남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한국은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지었다고 하셨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공장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로공단 여공들이라고 하셨죠.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경제를 떠받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15에서 20살 소녀들이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이 소녀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다고 하셨어요. 하루 16시간이었죠.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옷과 신발과 가발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었고 그 돈으로 한국이 공장을 짓고 기술을 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소녀들은 자기 청춘을 불태워 나라를 키운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새 사진을 나란히 띄우셨어요. 독일 탄광의 광부, 베트남 정글의 군인, 구로공단의 여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를 착취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은 인도를 수백 년 동안 짜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약탈했으며 미국은 노예의 피로 목화를 키워 부를 쌓았다고 하셨죠.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피를 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식민지도 없었고 노예도 없었으며 약탈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 대신 자기 국민의 땀을 짰다고 하셨어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정글에서 총을 들고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자기 몸을 갈아 넣어 나라를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다른 나라 사람의 피가 아닌 자기 땀으로 부를 쌓은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떳떳하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오히려 세계가 한국에게 빚을 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21세기의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한국을 단순히 삼성이나 케이팝의 나라로만 알았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 나라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었고 미래의 중심이었으며 절대 꺾이지 않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이 빠르다.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 그런 말은 늘 있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잘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가가 얼마나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걸요.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규모가 작아서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선택과 준비가 결국 한순간에 드러난 건 아닐지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작동할지 또 다른 위기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